생존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2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미국 지배의 끝은 가깝다. 한국은 중국을 의지하고 독불은 러시아를 의지하고 그리고 일본은 논설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한국은 반중 친미 아니면 국가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미러 러북 한미 상관관계는 미중 전쟁으로 한반도 통일이 올 것이다. 는 것을 첫 번 편집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웨지에 이 상기와 같은 제목으로 그 보도를 했습니다. 3월 5일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지에 실린 이현 브라마의 논설 Who will lead the democratic world? 누가 민주주의 세계를 이끌 것인가는 미국이 빠진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독일, 일본뿐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카라스 유럽연합 EU 외상은 자유세계는 새로운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X에 투고. 트럼프의 동맹국 배신, 우크라이나의 모욕, 권위주의 수용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새로운 동맹 형성으로 이끌면 최선이다. 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대체할 군사 동맹을 만든다 해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독일의 지도력 없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트럼프와 푸틴의 동정적이고 반우크라이나 지원, 극우 독일을 위한 선택지 AFD가 2위였다. 동아시아에서는 한층 문제적이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핵무기군 없다. 중국 지배로부터 방위할 나토적 틀도 없다. 미국이 가장 부유한 동맹국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핵을 가진 북한 전제체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트럼프가 푸틴과의 거래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시킬 용의가 있다면 시진핑과의 장사를 위해 대만을 내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미국 지배가 끝난다면 중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다.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민주주의 국가의 반민주주의 국가인 싱가포르, 태국 권위주의 국가인 베트남마저 포함하는 것이다. 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했어요. 만약 미국 지배가 끝난다면 이거였는데 절대 이 가정은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중이란 북한이라는 권위주의적 동맹에 대응하는 바로 그때 수호자가 지원인 양 위협해 방위 재구축 시간은 없다. 한국과 동남아는 중국을, 영국은 미국을 의지할지 모르지만 독일, 프랑스는 러시아를 의지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행동의 충격. 말레이시아의 안와르는 반미로 간주되는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할 이유를 묻자 한마디로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아세안의 맹주 인도네시아는 일단 브릭스의 권유를 거절했는데도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타이를 재촉하기는커녕 자신부터 빨리 브릭스에 들어가 버렸다. 미국이 없다는 것은 경제면에서는 무역, 투자 모두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국이 지배적 위치에 있는 가운데 그대로는 중국에 완전히 석권되어 버린다. 일본이 움직일 호기가 그래서 오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지역에 관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호기가 찾아오고 있다. 필리핀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 나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일본이 일정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 사항을 근거로 하면 중국을 공통의 적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는 원래 할 수 없고 만일 만들 수 있었다고 해도 상기의 논설이 말할 정도로 폭넓은 나라가 참가할 가능성은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그 일본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는 이 논설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반중 친미 아니면 국가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미러, 러북, 한미 상관관계는 미중 전쟁으로 한반도 통일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의 역할을 얘기하지만은 2차 대전에 전에 일본이 동남아를 그 일본 제국이 식민지화한 그런 악연 때문에도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그거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더 일본하고 맞먹는 강대한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 친중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패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자들은 말로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저도 협박성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를 했던 싱하이밍이라는 자가 한 말을 그대로 되돌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기 잘 팔리고 한국 수출에 전력 투구하는 절실한 이유란 일본도 강 건너 불란인 사정, 다케우치 오사무가 할 것이라는 언론 매체에 보도를 했습니다. 틈틈이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입니다. 2025년 3월 10일 캐나다 신문 오타와 시티즌은 같은 달 5일과 6일 한국 정부와 자국 방위산업 대표단이 캐나다를 방문해 K9 자주포를 비롯한 각종 방위 장비를 캐나다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준 155mm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장괴식 자주포를 신품으로 입수하고 싶은 나라는 사실상 K9 이외의 선택사항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상황을 겸유히 이용해 K9의 판로를 확대했고 육군과 제조사가 끊임없이 능력 향상에 나섰습니다. 2022년 6월에는 폴란드로부터 대량 수주를 획득, 미국이나 베트남 등도 도입을 검토할 정도의 히트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K9뿐만 아니라 K2 전차와 FA-50 전투기, 수상 전투함 등의 수출에도 성공했으며 유인무기의 수출 강국이 된 한국은 무인무기, 특히 무인 차량의 점유율 획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UGV는 수송, 정찰, 전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내 UGV 1위 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3월 7일 용도에 따른 소형, 중형, 대형 AI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UGV를 2028년까지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요거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이덱스 전시회에 K9 자주포가 전시된 사진을 가져와 있네요. 한국 적극적 무기 수출의 이유는 해서 왜 한국이 그렇게 됐느냐 하는데 좀 생뚱맞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산업을 발전 안 시킬 수 없었던 거죠.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을 들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군의 인적 규모는 지금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방위기업이 살아남아 한국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수요 감소를 수출로 메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국가재정에 신경 쓰지 않으면 무기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인간의 수는 쉽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국가 안보를 성립시키기 위해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무인화와 성인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 안보의 중요한 기둥인 방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에 임하는 자세에는 일본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가 개발한 UGV 아리온입니다. 무인으로서 정찰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건데, 물론 그 군인이 뒤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주요 업무는 무인기가 이렇게 그 주 활동을 하게 된다는 면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 뭐 한국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도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미국이 그 이 철수를 할 거를 감안해 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그 시작한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고 연결이 돼서 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석유화학까지도 발전이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진단할 때 독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은 한국의 경제 발전은 방위 산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향후에도 한국이 무기 산업으로서 그 계속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계속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2030년까지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인터넷 시험 승인. 에코노타임즈에서 3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베트남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의 시범 출시를 승인하여 2030년 말까지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세 우려 속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다. 베트남 정부는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을 거라고 발표했다. 현재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스타링크는 점점 더 많은 저궤도 위성을 사용하여 저지연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베트남의 결정이 미국의 잠재적인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미국 기술 기업에게 더 매력적인 파트너로 매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시험 기간 동안 스페이스X는 베트남의 경쟁통신 시장에서 서비스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하면 이 지역의 본격적인 배치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하고 친해질 수는 없는 거고, 뭐 앞에 일본의 뭐 오카자키 연구소인가 그 뭐 생뚱맞은 그 논문이 있는데, 어, 이 베트남은 러시아하고도 중국 말고 러시아하고도 친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데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또 친연 관계가 또 형성돼 있고, 어, 그래서 과거 그 미국하고 베트남은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듯이 음,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베트남하고도 끈질긴 친연 관계를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계속 미치게 되네요. 어쨌든 스타링크가 이 저궤도 위성을 수없이 쏘아 올려가지고 세계 시장 정보를 장악한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 독자적인 게 좀 있긴 있죠. 네, 나름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에 미국 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 라이브 나우 프롬 폭스 3월 27일자 생방송을 제가 그 제목은 그냥 가져왔고요. 이것은 성장을 계속 촉진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25%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풍력 발전은 지양할 것이다. 아일랜드에 목재를 팔 것이다. 미국 내 생산 자동차를 살 경우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 공제도 해줄 것이다. 4월 1일은 상호 관세로 새로운 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 25%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일본 측 반응의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강화할까? 도쿄 해상 에셋 매니지먼트 회사가 골드 온라인에 말하자면은 소개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26일 일본 차를 포함한 모든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트럼프의 관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난 거를 보면은 2월 4일부터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가 관세 10% 발효, 멕시코 관세 25% 발효, 캐나다 관세 25% 발효, 어, 에너지인가요? 관세는 10%, 중국 추가 관세 20%, 3월 4일에 6일에는 멕시코와 카나다 USMCA 자유무역 그 협정에 의해서 대상 제품을 4월 2일에 적용하는 거에 제외하는 거 하겠다고 발표. 세계적으로 다 적용하겠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그래서 4월 2일 날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를 도입한다. 농산물에도 관세를 매긴다. 자동차 관세 25% 전후 등 이렇게 진행 과정을 요약표를 만들어서 소개했네요. 트럼프 관세의 노림수는 뭐냐? 첫째, 무역 적자의 축소와 제조업의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 연장과 법인 감세 등을 내세우고 있어 세 번째로 관세 수입을 그 재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과 약물 유입 대책을 조건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 달 연기하는 등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외교 협상 재료로 사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FRB에 의한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상승해가는 전개를 상정한다. 외환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하는 것과 그 FRB의 추가 금리 인하 관측을 받아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축소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초부터 엔고가 되고 미달러는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일반 뭐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일본에서 200만 엔짜리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은 수입업자가 50% 50만 엔 50만 엔의 관세를 물어서 250만 엔에 수입하는 그런 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수입하는 비중이 멕시코가 16%, 중국이 13%, 멕시코가 더 초과가 됐네요. 그리고 카나다가 13%. 그래서 이 3개국을 주 대상으로 관세를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 밖에가 58%인데 한국이 여기에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 신문은 상호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일본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뭐 상호 관세에 대해서 뭐 미국과 A국이 있는데 또 B국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각 나라가 관세 매기는 거에 상관하게 상호로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산불이 이제 조금씩 그 진정이 되고, 진화가 되고 있다고 그러죠. 이 밑에 그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에, 나사의 그 FIRMS가 공개한 한반도 산불 정보인데, 이렇게 진하게 여러 군데, 이 경상도에서 주로 많이 일어났죠. 어, 이렇게 됐는데 조금씩 진화돼가는 과정, 이 바람이 동쪽으로 불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변까지 나갔죠. 여기는 거의 진화가 된 의성군 무슨 산이냐 기룡산 일대 이거고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에서 연기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확대 산불이 난 거 위성 사진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카야마 산림화재 발생 5일째 밤부터 내린 거센 비는 단비가 될까 소방단원 이젠 녹초 이걸로 진압 상태가 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RSK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산양방송인데 일본 말로는 여기 뭐 있었는데 좀 지금 눈에 잘 안 띄네요. 오카야마현 남부의 산림화재는 발생으로부터 오늘 27일로 5일째입니다. 기세는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부근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가 와서 다행이죠. 소선 면적은 약 565헥타르 오카야마 현내의 산림화재로는 기록이 남아있는 가운데 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 얼,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4만 4천 헥타르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그 면적입니다. 현장 부근에는 오후 8시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모리 시장은 오전 회견에서는 진압의 판단은 내일 아침 이후가 된다라고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방단원도 정말 엉망이거든요. 기복이 많은 곳을 걷고 발밑이 안 좋은 곳도 걷고 있어요. 일기예보도 때로는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방단은 열심히 끄고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야간에 그 소방차에 그 불을 비치면서 소방대원들이 있는 사진을 게재했네요. 요게 그 우리말로 산양이라고 있는데 이 일본 발음은 산요로 발음이 되네요. 일본발 꿈의 전지는 어디로? 일본 기술이 자꾸 유출되는 이유. 야마타 토시히로가 IT 메디어 비즈니스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쿠이현의 APB라는 기업이다. 동사는 일본의 기술력을 대표하는 꿈의 전지로서 기대되는 전수지 전지를 개발하고 있던 기술자 호리에 히데아키 씨가 창업했다. APB가 후쿠오카현 거점이 있는 트리플 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태가 불명한 기업 호리에 씨에게 사실상 빼앗겼다. 더구나 이 기업은 중국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어 기술을 유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일본 기업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유출기술 중국산으로 될 가능성, 둔갑될 가능성이죠. APB의 이 케이스는 결국 2023년에 호리에 씨가 해임되어 버렸다. 트리플 원이 사실상의 최대 주주가 되고 나서 APB에는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 간부가 방문하는 등 하고 있어 기술은 벌써 중국 측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필자의 취재에 중국 기업은 정부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기업, 개인 중국인이 일본, 미국에서 훔친 기술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또 민간에서 정부로 공유돼 결국 중국산 기술인 것처럼 나온다. 이 케이스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개발이나 투자를 걸고 또 접촉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대량의 기술이 중국에 도둑맞고 있다.
구글의 검색 프로그램 자체에 그 아이스트론의 반도체 제조 장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도 중국에 도둑맞고 범인인 중국인도 붙잡히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이버 공격으로 지적재산이 도난당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정도 전에 필자는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던 영국계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의 톱으로부터 일본의 대기업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 제조에 관한 기업 비밀 정보가 중국의 해커에게 도둑맞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인과관계를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산 화장품 모방품이 당연하게 나돌고 있고 일본 업체들의 상품 판매가 고전하고 있다고 들었다. 수상한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외환법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 정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의 국내 상장 기업 투자를 엄격히 한다. 이런 보완책을 내고는 있지만 APB의 경우처럼 겉으로는 일본 기업이 주식을 취득하고 있어도 그 배후에 중국 기업의 존재가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이런 게 많겠어요. 실질적으로 배후 세력이 중국인 경우.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도 정부도 관공서도 인력이 부족해 수상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상한 투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는 거죠. 일본 정치들은 상품권 문제나 예산 심의 등으로 전국에 힘겨루기를 할 때가 지금 아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럴 정도인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기업 비밀 정보는 수없이 탈취당했을 것이다. 신중인들 중에서 산업 간첩을 잡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첩법을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 애들이 안 하는 거는 지들이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단의 조치가 있어가지고 대거 간첩 혐의로 일단은 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 놈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어떤 때 이렇게 되면은 독재에 대한 향수도 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전 세계의 빈물을 연구한 후 장을 찌르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로렌스 티시리 화요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플라스틱 입자입니다. 이게 가루가 돼가지고 플라스틱 빛까지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동반한 비는 미국 서부의 여러 국립공원과 야생 지역에서도 기록되었다. 연구자들은 매년 약 1억 2천만에서 3억 개의 플라스틱 물병이 서부 전역의 공원에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환산한다면 이렇게 하는 얘기죠. 물 공급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과 영원히 사용될 화학물질은 생식 문제, 선천적 결함, 심장병, 갑상선 문제 등 수많은 질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일회용 포도 대신 캔버스 식료품 가방이나 분쇄 커피와 같은 플라스틱이 없는 대체품을 선택하여 플라스틱을 환경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해진 스타벅스의 그 아이스 아메리카, 아라고 그러죠. 약칭해서 아하. 그거 냉커피도 그 종이 컵으로 주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어렵나요? 대마도 신사, 결국 한국인은 출입금지, 나라 망신. 김예란 기자가 한경에서 3월 28일 0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25일 현지 시간 일본 산케이 신문 등은 와타즈미 신사가 지난 23일부터 신도와 참배객을 제외한 사람들의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국인 관광객이 신사 안에서 흡연, 쓰레기, 투기, 돌 던지기 등 행위를 했고 지난 22일에는 신사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최근 들어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 가운데
일부가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무식한 애들이 관광을 가나 모르겠네요. 지난 2월 일본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 내에서 한국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던 이를 제지하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린 한국인 여성이 또 체포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일본에 여행을 간 한국인 10대 청소년이 오사카에서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야말로 나라망신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일본 내 SNS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있어 혐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요거는 그 대마도의 이 신사에 한국인은 출입금지라고 한국말로 써있는 참배자 전용 주차장이니까 무단 주차하면 벌금 1,000엔을 내십시오. 이런 사진을 요거를 서경덕 교수한테 이 한국경제신문이 받은 모양입니다. 이재용 시진핑 만났다. 글로벌 CEO 회동 중 신사업 활로 모색. 우경이 머니투데이 2025년 3월 28일 FDI 이게 이제 외국인 개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급감 중국도 절박한 상황 시진핑 투자 확대 당부했을 듯 이게 소제목인데 무슨 기념 촬영하는데 이제 이재용 씨하고 저 뒤에 있는 어떤 남자분하고 뭐 대화하는 그 장면이 찍힌 거네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베이징 다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CDF라고 되어 있네요. 개막식에서 참석가들과 얘기하고 있다. 중국 관영 CCTV 등은 28일 오전 시 주석이 글로벌 공산계 대표 회견을 열고 유수기업 CEO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접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지난 23일에서 24일 진행된 중국 발전 포럼 참석자 방중한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먼 CEO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모빌리티 기업 CEO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중국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대형 시장이다. 특히 시안 반도체 공장은 낸드 프레시 생산기지로 삼성의 유일한 중국 내 메모리 생산 라인이다. 중국 정부와 여전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상징격이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할 때마다 주목받는 시설이기도 하다. 삼성은 최근 중국 내 생산 기반을 점차 축소하는 기류지만 하이엔드 제품과 판매 및 기술 전략은 분명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시 주석은 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의 안정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을 거로 예상된다. 툭하면은 간첩법으로 스파이로 잡아들이는 놈들이 또 투자는 해달라고 뭐 날씨가 좋은지 이재용 씨가 그 색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걷는 모습이 찍힌 거네요. 삼성 총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나다. 다른 뉴스 제목도 따왔어요. 진은수 기자가 중앙데일리에서 영자 신문인데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대통령 금요일에 퀄컴, BMW,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를 포함한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장은 3월 23일과 24일 열린 연례 중국 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출장을 떠났고 이어서 샤오미, BY 등 현지 기술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뭐 그 포럼에 그 시진핑이가 나와가지고 뭐 서로들 지나가면서 악수하는 정도지 이 마치 이거를 개별 만남이라도 했듯이 보도하는 언론인 이 언론들 이런 거 볼 때 한심한 사대주의 언론이라고 참
그냥 참석해서 했다 그 정도로만 하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제목을 시진핑을 만난 게 무슨 대단한 영광인 것처럼 시진핑이가 무슨 진짜 하늘 높은 그 황제라도 되는 겁니까? 시진핑 만난 게 그렇게 영광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생존 경쟁 찢을 것인가 찢길 것인가 3월 26일 몽골 티드 그 게릴라 방송 내용인데 들으면서 제가 타이핑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재명 서포터 세력들 모두 중국과 관련이 있다. 2020년 부정선거만 논하는 민경욱과 황교안 노무현 때부터 했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무죄 판결 우파들이 친중 세력 논할 때 문재인부터 논한다. 아니다. 노태우부터 붙어이다. 노태우는 화교 출신이다. 최태원 딸 최민정 알렉스 황 중국계 미국인이다. 둘 다 군인 출신이다. 각종 진통제 판매 남발했다. FBI한테 수사도 받았다. 중국과 커넥션 마약 사업으로 보였다. 노태우 퇴임 후에도 중국 산동성 자주 갔었답니다. 최민정 중국 산업본부에서도 일했다. 김수현 별에서 온 그대로 스타가 되었는데 이 기획사가 키스트라고 배용준 연예기획사 이거를 중국 텐센트가 사업 제휴를 해가지고 무역회사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도 혹시 마약이 뭐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공동창업자 최민정 여기에 공동창업자 그 최태원 씨 딸 최민정 씨가 그 무역회사의 공동창업자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기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아무개인가 뭐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인수위원회 들어간 정도로 끝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언니도 완전 친중이다 이런 얘기죠. 중국의 그림자 오랫동안 드리워진 것이다. 롯데부터라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부터 벌써 그때부터 공작은 시작된 거다. 화재 경상독점만 발생했다. 동시다발적 화재 발생 가능한 것이냐. 울산대학교 캠퍼스 잇따른 불지는 중국 의학생 검거 한 달 전부터 시작했다. 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잡혔다는 뉴스를 한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 시도를 여러 번 했었을 텐데 안 되다가 이번에 건조 시기에 가능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냐. 그 화재가 일본은 전역에서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갱상도 쪽에서만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요. 이 중국인들이 불을 저지를 수 있다고 몇 년 전에도 유사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짜뉴스로 보도하는 좌파 언론들 시간이 흐르는데 한국은 혼동 상태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트럼프 엉아 입장에서는 4년 안에 저걸 뭔가 싹 뒤집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트럼프 북핵 인정 간 보는 중이다. 트럼프의 관심은 중국 경제에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동쪽으로만 쏘지만은 아닐 것이다. 서쪽으로도 한 방 쐈었죠. 북한이 사면초가 되어 트럼프가 북한을 중국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는데 트럼프와 엇박자 내는 한국과 일본이다. 이념 이데올로기 문제만으로 보면은 우리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는 한계가 있다. 말로는 윤탄핵 반대하지만 뒤로는 딴짓하는 국민의힘 간부들 거짓말들 하고 있다. 윤상현 띄워주고 있는데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세력 떨어지고 세이브 코리아가 힘을 얻고 있다.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이어지는 정광훈 목사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목사를 추대한 것이 아니냐.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크리스찬 학교들이 많다. 초창기 교회는 반공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했다. 반공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남쪽은 카톨릭이
남쪽서부터 올라왔죠. 그리고 개신교는 이북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6.25 전쟁 때 대부분 개신교 사람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서울에다가 많이 교회를 짓고서 그래서 그때 연회당이라고 했는데 여러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북 출신 그때는 이제 반공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변하고 세대가 피난 세대가 돌아가고 새로운 세대들은 반공 정신이 개신교 쪽에서도 좀 없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권 비즈니스는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 김정은은 반중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 호남 향후에만큼 지들끼리 뭉치는 개신교 집단들, 클럽. 개신교를 내세워 좌파 활동을 공식적으로 한다. 좌파 애들이 나는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다 인정을 하는다 이런 식이죠. 이게 다 무슨 거냐, 뭐,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사실은 친머니 아니냐, 라이크머니 아니냐, 이런 거로 해서 자기 스스로들을 합리화한다. 다른 거로 명분을 만든다 이거죠. 속내는 잘 살아보세,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세, 일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저기 생존 우선순위로 그 제목을 그 주제도 쭉 그거였습니다만 생존 우선순위였습니다만은 제목 자체를 생존 우선순위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이 김정민 몽골 박사의 그 방송을 보면은 상관관계 추론의 귀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관관계 추론은 여러 전문 지식을 많이 그 수집을 해야 되고 계속 그 정보 탐색,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마지막 과학의 발전 단계니까 사고방식에 그래서 인과관계로 뭔가 자꾸 그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고려엔 자회사 영풍정밀, KG정밀로 상호 변경. 이 옛날에는 지를 제트 발음하면은 이 촌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알파벳 그 G 마켓 할 때 G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약간 틀리지만 최근에는 이게 KG로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KJC라고 그러면은 좀 촌스럽게 그러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KZ 정밀 주식회사로 한글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KG 프리시션 코퍼레이션 3월 20일 날 주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상호 변경이 통과가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MBK 영풍과 고려인의 경영권 분쟁으로 야기된 적대적 M&A 과정에서 강력한 지원군인 영풍정밀 회장은 최창규 씨입니다. 실자가 간접적으로 상호를 변경해야 하지 않겠는지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맞아떨어질 줄 몰랐어요. 주주총회 때 상호를 KG정밀로 변경하였다. 최 씨, 장 씨의 오랜 동업관계의 상징이기까지 했던 영풍정밀이 연을 상호 변경으로서 완전히 끊었다. 장 씨하고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조금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뭐 많이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랬죠. 뭐 두 주인 섬기라고 하면은 그게 직원들이 편하겠습니까? 한 주인도 섬기기가 어려운데 이런 말을 제가 해준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